2025년까지 F4, F5 퇴역. 전투기 전체 규모는 줄어도 KF-X 성능 월등, 전력 업그레이드. 사업 마치면 역대 최고 라인업, 중일은 10년 뒤처져 평가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30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공군은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공군 전력을 업그레이드해 대북 우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주변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5년 제공권 싱크홀에서 탈피한다. KF-X 연구 개발이 끝나는 2025년은 당초 우리 공군력이 가장 취약해지는 싱크홀로 예상됐다. 도입한 지 30에서 40년이 넘은 F4 전투기 30여 대와 F5 전투기 150여 대가 각각 2020년과 2025년쯤이면 일선에서 퇴역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180여 대의 전투기가 한꺼번에 빠지면 현재 430여 대인 공군 전투기 전체 규모도 250여 대 수준으로 급감한다. F4, F5가 수원, 원주, 강릉 등 최전방 기지에서 신속하게 발전해 유사시 초기 작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 억제력에 심각한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KF-X 사업은 이처럼 2025년쯤 도래할 제공권 공백을 메울 전력 증강 사업이다.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KF-X의 1차 도입부는 120대로 F4, F5의 퇴역 물량보다 규모가 작다. 하지만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4.5세대 미들급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측면에서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KF-X는 단순히 F4와 F5를 대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무기체계다. 군 관계자는 F4, F5는 근거리에서 육군의 대화력전을 뒷받침하는 근접 항공 지원에 그쳤다면 KF-X는 제한적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도입될 F-35 스텔스기를 보조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전투기는 800여 대로 숫자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최신 전투기가 1980년대 후반에 도입한 미그-29여서 우리보다 공군력이 열세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일본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공군의 라인업은 F-15K 60대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40대, 170여 대의 KF-16, 120대의 한국형 전투기로 구성된다. 전투기 대수로만 보면 현재 주력 전투기인 KF-16 이상급이 400대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전력이다. 하지만 인접국인 중국, 일본에 비하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경우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에 대응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J-20과 J-31의 국내 개발을 완료했다. KF-X보다 한 단계 높은 5세대 전투기다. 중국은 이들 최첨단 전투기를 2020년 전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도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F-22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신신으로 불리는 스텔스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2018년부터 도입하는 F-35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다. 현재 일본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340여 대로 우리보다 적지만 전력 면에서는 훨씬 막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1,500여 대로 우리의 4배에 달한다. 러시아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수호의 P8을 앞세우고 있다. F-35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다. 최근 북러 양국이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이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북한에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우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 중국이 미국 항모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구축함. 미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주무알트급 스텔스 구축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44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무알트는 미 해군 사상 최연소인 49세로 참모총장을 역임한 엘모 주무알트 제독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주무알트 제독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한국군의 화력 지원을 맡으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15,995톤으로 미 해군 구축함 가운데 가장 무겁지만 레이더의 소형 어선 정도 표시될 만큼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미군에서 가장 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이지스함의 운용 인원인 314명에 1월 2일 수준인 148명 정도로 운용됩니다. 말도 안 되는 스펙에 주무알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주무알트급 구축함은 냉전이 끝난 뒤인 1994년 에스널 10이라는 개념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당초 계획명은 DD-21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선체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DD-21 개발 초기에는 토마호크 등 크루즈 미사일 500기를 싣는 화력 지원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미 해군이 사용하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건조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를 대체하는 구축함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고 DD-21 개발 계획이 주무알트급 구축함 건조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 해군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최대한 집결시킬 수 있도록 기존 개발 건조 방식을 버리고 방위산업체 간의 경쟁을 통한 새로운 개발 건조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주무알트급에는 함선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하고 미리 시험해보는 시뮬레이션 설계 기법이 사용되어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연구 개발되었던 주요 첨단 군사기술을 적용시키면서 2005년 7월부터 DDG 전 주무알트급의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중국이 벌벌 떠나? 작년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 최신 스텔스 구축 함인 주무알트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 언론들은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주무알트 구축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이전 사드 배치보다 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주무알트 구축함이 얼마나 강하길래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일단 주무알트 구축함은 다기능 X밴드 레이더 등을 이용해 이지스 구축함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하고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대의 가스 터빈 엔진, 2대의 가스터빈 발전기 등을 갖췄으며 추진기는 일반 함정과 달리 워터 제트 형태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군함과 달리 전기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배틀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속도는 62km/h나 됩니다. 주무알트 구축함은 총 20개의 수직발사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직발사기는 4개의 발사관을 갖고 있어 실제로는 80발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수직발사기에는 스탠더드 미사일, 진화형 시스테로우 미사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직발사 대잠 로켓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임무에 따라 마음대로 수를 조정할 수 있어 대공방어 및 요격, 대지 공격, 대잠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무알트 구축함에서 미사일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함포입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은 127mm 구경 함포를 장착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무알트 구축함에는 155mm 구경의 발전 함포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수직포라고 불리는 AGS는 미 해군이 수평선 너머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로 장사정 대지공격 추진탄을 사용합니다. 포탄 내에 추진체와 유도장치가 들어있으며 표준 공산 오차는 50m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대 속도로 발사한 뒤 1분 이상 냉각을 시켜줘야 하는 기존의 5인치 함포와는 달리 1분마다 포효를 둘러싼 냉각 장치가 가동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발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자동 장전된 600발의 LRLAP 외에도 320발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900발 이상의 포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 포를 자동 소총처럼 사용하고 강력한 미사일까지 사용하는 주모알트의 공격력은 이전의 군함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모알트 구축함은 바다의 F-22 랩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레이더와 소나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체의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복합 재료를 사용했으며 레이더파의 반사율을 최소화하도록 선체와 상가판을 각지거나 곡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길이 140m가 넘고 배수량이 14,000톤인 구축함이 레이더에는 300톤급 어선 크기로 포착된다는 뜻입니다. 저기 레이더로 봤을 때 주모알트 구축함이 어선인지 군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구축함을 찾는 것보다 50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모알트급 구축함 1번함 디디지 전 주모알트는 2016년 8월 15일에 취역하였으며 2번함 디디지 전 1 마이클 몬스원은 올해 취역할 예정이며 3번함 디디지 전 2 린든 B. 존슨은 2019년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함인 린든 존스노에 장착할 레일건에서 발사한 포탄이 350km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는 4분 정도로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2018년 린든 존스노의 레일건 활용 성과에 따라 다른 두 척의 주모알트급 구축함 한 포도 레일건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주모알트급 구축함 모두 레일건을 장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모알트 구축함은 최대 78MW의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레일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이 주모알트 구축함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작년 미 초당파 싱크탱크인 전략내산평가센터는 미 해군이 보유한 주모알트급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 전력 전부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모알트급 구축함 전력 모두 한국에 전진 배치되면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남중국해에 대한 지휘 통제 역량 확보는 물론이고 북한 연안에 대한 타격 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과 남해 함대에 배속돼 있는 미항모 타격용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의 해상 전력을 억제할 수 있으며 2020년이 되면 공격수단이 더욱 늘어나 주모알트급 구축함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모알트급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과 강력한 재래식 함포 80여 기의 각종 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등으로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주모알트 구축함은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해라고 해도 주모알트 구축함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185km까지 사격할 수 있는 155mm 함포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에서 평양 인근까지 포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모알트 구축함의 3대의 파이어, 스카우트 무인기는 먼 거리에서부터 적이 움직임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 서해로 들어오는 북한 고속정과 어뢰정 편대의 기습 공격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주모알트 구축함에게 핑크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주력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2배나 비쌉니다. 1990년대 초 미 해군이 처음으로 이 구축함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을 때 32척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커서 7척으로 축소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척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현재 미 해군은 2030년을 목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축함 개발을 시작했으며 주력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